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 행운 수업 21회차 시간입니다. 행운 수업은 부처님 경전이 짧은 경전도 있고 긴 경전도 있는데 아주 짧은 경전이에요. 축복경이라고도 불리고 행복경이라고도 불리고 행운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아서 거기에 보면 38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다면, 축복받고 싶다면, 행운과 함께하고 싶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 38가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특강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행운 수업 21번째 시간의 주제는 중독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으뜸 가는 행운이다. 중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20번째 체크리스트예요. 취하는 술을 삼가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이제 우리가 5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개에서 불음주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독성 있는 물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불음주계라고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이 음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명 조용한 중독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용한 중독사회. 그 모든 중독성 물질들, 취하는 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독 대상들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보면 먼저 시대예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실은 눈에 빤히 보이니까요. 그 빤히 보이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독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 반대면에서는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록 그에 대한 반대로 수행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회복을 위한 수행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차례대로. 자, 시대예보를 보기 전에 법구경 개송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법구경은 아주 특별한 경전이에요.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왜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냐면요. 남방불교, 초기불교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님들한테는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워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암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른데 부처님도 분명히 다중지능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 수리 영역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면 딱 외우는 거죠. 안한존자가 그랬대요. 부처님 법문 한 번 들으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쫄라 빤따까 같은 스님은 한 문장을 못 외우셔.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잖아요. 하지만 다중지능 이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각자에게 재능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바보 쫄라 빤따까 스님도 아라한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만큼 외워라 이런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껏.
그러면 뭐든지 쉽게 외우는 사람은 아무거나 외워도 괜찮겠죠. 잘 외워지니까. 그런데 내 메모리의 용량이 아주 작고 정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왕이면은 핵심을 외우고 싶어요? 사족을 외우고 싶어요? 핵심을 외우고 싶겠죠? 핵심 중에서도 내수행과 관련된 걸 외우고 싶어요? 남의 얘기를 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이걸 누가 외웠냐면 스님들이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꼭 스님들한테 필요한, 그 중에서 핵심과 사족 중에 뭐라고요? 핵심. 부처님 84,000경전에서 꼭 수행자에게 필요한 핵심을 뽑아서 개송을 추린 게 법구경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쭉 경전이 있다 맨 마지막에 한 개송 나오는 그 개송을 뽑아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담이라는 게 있어.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도대체 이 법문을 하셨는가. 육하원칙에 따른 인연담이 있거든요. 이 개송이 어떤 인연담이냐면 위사카 부인 아세요? 위사카 부인? 제가불자들 중에 여성 장자들 중에 부처님을 가장 간절하게 잘 시봉한 위사카 부인이 있어요. 위사카 부인은 또 별명이 있어요. 힘센 여자라. 코끼리 7마리가 밀어도 오히려 앞에서 그걸 버티고 밀어냈대요. 아마 한 100kg 정도 되는 보석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한 28, 30 이때쯤 모습이 그때도 계속 유지가 됐대요. 외계인인가? 근데 이제 이 역사가 지나면 좀 과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만큼 힘도 세고 위력도 있고 아름다웠다는 뜻이겠죠. 아름다웠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위사카 부인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주변에 있는 귀족 친구들이 이제 장자들인데 그 장자들 CEO들 모임 가면은 물론 요즘에는 여성 CEO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성 CEO는 거의 없거든요. 다 남성 CEO들이에요. 근데 그 남성 CEO들이 위사카 부인을 존경해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뭘 부탁을 했냐면 우리 부인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 잘 좀 교육 좀 해주시라고. 우리 부인들이 위사카 부인하고 어울리면 정말 사람이 위사카 부인만큼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지지 않겠는가, 교양 있어지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CEO들이 다 부탁을 했어. 그래서 위사카 부인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CEO 부인들이 한 20명, 30명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위사카 부인한테 잘 배워가지고 술도 끊고 방탕한 생활도 안 하고 이제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항상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신심 있게 잘 사는데 축제가 다가왔어요. 무슨 축제냐면 술의 축제입니다. 인도에는 별 축제가 다 있어요. 7박 8일 동안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큰 축제인지 남편들을 위해서 술을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준비를 하고 담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술의 축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남편들이 먹고 마셨는데 아이고 술이 남았네.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동안 억제하고 있었던 욕구가 폭발했어요. 술이 남았다. 저 술을 어떻게 마시지? 그래서 위사카 부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부인, 우리 소풍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소풍을 가는 척, 그 부처님 이 제따와나 있는데 근처에 동산에 가가지고 물병에다가 다 이제 술을 숨겨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소풍 가가지고 술을 잔뜩 마신 거예요.
위사카 부인이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질 않아요. 평상시엔 잘 듣더니 그 먹고 싶은 거, 중독됐던 거, 그거 딱 만나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위사카 부인이 진짜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 근처에 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외도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비난할 거냐면 위사카와 위사카의 부인들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방탕하게 절 옆에서 술을 마시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사카 부인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훈계를 하면서 사실은 거리두기를 좀 했죠. 근데 이제 그 부인들은 사실은 그날부터 한 1년 동안 남편한테 혼났어요. 1년이 또 지났어요. 다시는 안 먹겠다 그러고. 근데 축제는 1년마다 오잖아요. 7박 8일을 술을 준비해가지고 남편들 마시게 하고 술이 또 남았네요. 이번에는 위사카 부인이 속지를 않아요. 놀러 가자 그러니까 술 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아니래요. 우리는 부처님을 뵈러 가고 싶대요. 설법이 너무 듣고 싶어서 설법을 들으러 가자고 해놓고 또 여기다가 텀블러에다 이제 술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서 위사카 부인이 부처님 먼저 뵈러 간 사이에 이제 또 잔뜩 마신 거예요, 다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웃고 떠들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웃고 떠들고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계성이 나온 겁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제정신인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독된 무엇인가에 빠져있을 때 이렇지 않나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 법문을 하신 게 아니라 중독성 물질에 빠져서 완전히 상식이, 시야가, 지혜가 무너져 버린 그 상태. 비상식적으로 변한 그 상태.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들이 내 앞에 올 때에는 부주의한 상태로 와서는 안 된다. 주의 깊게 깨어있지 않으면 마라가 그대들을 사로잡아 경박하게 처신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그대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일어나는 욕망과 갈망에 불을 꺼버려라. 자, 시대예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탐욕의 시대라는 말은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욕망, 탐욕, 욕망을 부추기는, 탐욕을 부추기는 이런 우려의 문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무엇인가?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분노의 시대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화가 나고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나고 부모는 자식에게 화가 나고 자식은 부모에게 화가 납니다. 친구끼리도 화를 내고요. 선생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선생님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뭐 원래 그랬어요. 부처님 법문에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서로 다 화를 낸대요. 그게 범부들의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 시대에서 다루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 흐름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탐욕의 시대. 탐욕의 시대를 넘어섰어요. 이제 무슨 시대가 됐냐면 혐오의 시대가 됐습니다.
혐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양반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냥 서로 혐오하지. 혐오하니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 저기 서구권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본인이 유색인종을 싫어하면 그냥 그 유색인종을 때리고 폭력을 저지르는 걸 무슨 챌린지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서구의 문화는 그렇다 그래요. 사회 문제래요. 혐오 범죄. 이제 혐오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혐오의 시대가 됐어요. 서로 다 혐오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용히 감춰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독의 시대예요. 중독은요, 이미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요. 지금 10대들이 사회의 주류인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폭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10대부터 이미 엄청난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0대 이전에는 첫 번째 인터넷 중독에 빠지죠.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학자들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팬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 이 인터넷, 스마트 기기가 불러오는 질병의 목록은요, 논문으로 쓰려고 그러면 100페이지, 3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유례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퍼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20대, 30대, 40대, 50대에 접했는데 디지털 이 유목민이 아니라 원주민에 해당되는 태어나자마자 이 디지털 기기를 만졌던 친구들은 사실은 어릴 때 접하면 어릴 때 접할수록 중독성은 강렬해지거든요. 이미 아주 강력한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설탕 중독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당분을 먹는 시대고 가장 많은 당분을 먹는 세대가 지금 10대 이전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잘 안 합니다. 왜 10대 때 인터넷 중독하고 설탕 중독밖에 못하느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중독을 살 돈이 없고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이미 중독에 너무너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권한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강력한 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 인터넷 의존도 진단 기준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8문항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5개 이상이면 자기 인터넷 중독이래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끊임없이 인터넷 생각에 몰두한다. 방금 전 온라인에서 했던 여러 행위와 조금 후에 할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핸드폰 닫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번, 좀 더 많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강박적으로 늘린다. 보통 게임할 때, SNS 할 때 이러죠. SNS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게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려고 계속 이러죠. 3번, 이게 중요해요.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제한하거나 중단하려 해봤지만 실패했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4번,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시도하면 불안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우울해지거나 극히 예민해진다. 5번,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인터넷을 연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두 가지요. 인터넷을 컴퓨터 앞에 앉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딱 키는 순간 잊어버려. 뭘 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원래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오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거 검색해가지고 알아보는데 사실은 3분이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기본 30분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6번. 인터넷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나 직장 생활이 소홀해졌거나 파탄에 이르렀고 취업 기회를 놓쳤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7번. 인터넷 사용 시간과 사용 여부를 감추기 위해 식구들, 상담 치료사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다. 얼마나 사용하는지, 뭐 하는지 이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8번. 당면 문제들을 외면하려고 혹은 우울한 기분을 달래보려고 인터넷을 한다. 디지털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5가지 이상 되면은 인터넷 중독이래요. 한국 설문조사 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여부를 조사했을 때 29%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죠. 의존성이 아니라 이제 거의 중독이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29% 정도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의존성은 거의 90% 이상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중독, 설탕 중독. 자, 이게 뭘로 크는지 보세요. 10대 때는요, 도박 중독이 문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는가? 2022년 기준으로 102조 7천억 원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올린 매출보다 큰 수치이다. 이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천억을 차지한다.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온라인 도박을 해본 적이 있으며 도박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도 전체의 4.8%, 19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금 초, 중, 고 등 학교에서는 바카라와의 전쟁입니다.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이 있대요. 온라인 도박,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 도박의 37조 5천억 규모의 시장인데 이 바카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 없으면 안 돌아간대요. 지금 그 정도랍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중독이 커가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작은 것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권한이 생기면 점점 더 큰 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박, 바카라 중독 10대 때, 그 다음에 마약, 펜타닐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중에 가장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마약. 이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에요. 이 마약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된 거는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별 문제가 아닌가? 어떤 청년 보니까 19살인데 바카라 중독으로 3억 원을 빚을 졌대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펜타닐에 비하면. 펜타닐은 그냥 삶이 끝나요. 치사율이 높고요. 살아남아도 뇌를 찍어보면 뇌회로가 녹아내린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펜타닐은 테러용으로 쓰입니다. 테러용으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구해가지고 그 사람 물에다가 딱 타주잖아요. 2번만 먹으면 중독된답니다. 본인이 의지로 선택해서 먹지 않았어도. 지금 이런 게 조용하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수치들입니다. 10대 때 이래요. 20대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술 살 수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 중독. 지금 중독이 권한이 생김에 따라 어떤 대상에 지금 점점 중독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때 이거 했다 그래서 설탕 중독 없는 거 아닙니다. 더 강력해져 있어요. 더하기, 밑에 있는 거 더하기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더하기 이거. 30대 때는 더해요. 30대쯤 넘어가면 이제 통 크게 카지노를 갑니다, 직접. 지금 이 도박이 커가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중독이 커가는 과정. 권한이 없을 때는 그냥 주는 설탕. 그냥 울면 다시 주는 스마트폰. 이 정도의 중독이 되었다가 자기가 돈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강력한 걸 원하기 시작해요. 중독은 이렇게 커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사회 전반에서 우리나라 조용하게 지배하고 있는 중독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중독의 시대와 혐오, 분노의 시대와 서로 연관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왜 웃고 있는가? 도대체 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왜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고 짜증을 부릴까? 왜 저렇게 몰상식하게 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독된 것을 못하게 하거나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이 몰상식하게 변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반응, 분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의 시대와 혐오의 시대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제가 탐욕의 시대일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곧 분노의 시대가 온다. 분노의 시대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혐오의 시대가 온다. 이제 혐오의 시대에 제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범죄의 시대가 올 거예요. 중독의 시대 다음은 범죄의 시대입니다. 이 흐름은 완성됐어요. 이 흐름을 끊는 건 200km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맨손으로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장치가 없으면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제 범죄의 시대는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오는지를 인과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중독 때문에 삶을 망치고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반대로 보면 중독을 회복하는 과정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자, 중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왜 중독이서 자유로워지는 게 으뜸 가는 행운인지 제가 행운 공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이거는 프린스턴 대학교 이 연구소에 행운 연구소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 고등연구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거기에 행운 연구소에서 한 30년, 40년 정도 행운에 대한 연구들을 쭉 축적한 결과 나온 공식이에요. 행운은 행동 곱하기 다양 플러스 인지 곱하기 회복. 근데 무슨 뜻이냐면 행운은 용기 있게 다양한 행동을 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행동을 하고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지 않으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다양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행동을 하는데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낯선 것, 다양한 걸 시도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인지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회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면 행운이 되기도 하지만 불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실패를 얼마나 탄력성 있게 회복할 수 있느냐. 자신의
실패 회복력이라고 하는 정신의 자질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런 요소들이 더해져서 행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좋아해요. 복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행운은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에서 연구해 본 결과 사람들의 성공에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대요. 행운이 무슨 중요했냐. 다 내 능력으로 성공한 거다. 나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대요. 그런데 연구해 본 결과는 행운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성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답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공을 누린 이들은 항상 자신의 성공을 행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하죠. 제가 여러 가지 공식들을 봤는데 이제 통계를 가지고 했어요. 태어난 달은 행운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 기준에서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었대요. 중국에서 3월과 4월생들이 CEO가 가장 많았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생이 가장 적었대요. 분석하는 사람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기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입학했는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한두 달 차이는 크다 그러대요. 처음에 수업을 따라가는 게.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성공의 확률은 70%, 80% 이상 높아진대요. 이런 것들도 행운이잖아요. 아까 다중지능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능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논리, 수리지능,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친화 지능도 있고 관계지능도 있고 음악지능, 미술, 예술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논리, 수리지능, 이것이 높은 사람이 행운이 있는 거죠. 자,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중독되면 도대체 왜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가?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면 왜 행운을 누리는가는 여기 공식에 보면 나와요. 중독된 사람이 활발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하죠. 중독된 사람이 다양한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중독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성성하게 깨어 있어요? 아니면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얼빠져서 하죠. 중독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낯선 시도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 그럼 다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회복이 안 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요인들이 중독된 사람은 전부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거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중독이라고 하는 작용은 독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지 사실은 독이 아니라 약을 마음에 각인을 시켜놨으면 공덕이라고 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공덕을 만드는 것, 습관을 만드는 것,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중독하는 것, 학습하는 것 전부 다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각인시켰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큰지 아니면 선한 작용을 하는지.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자, 독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삼독심이에요. 붓다는 윤회에 갇혀 있는 중생들은 전부 다 병자라고 생각하셨어요. 무슨 병에 걸렸냐면 신병. 신병은
정신병하고 다른 거예요. 정신병의 기준은 사회에서 만들었잖아요. 신병은 정신병의 모태가 되면서도 정상 상태로 판명되는 상태예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신병을 정상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신병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우치.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뭐가 어리석은 거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나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합이거든요. 습관의 합이거든요. 정신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이 합해져서 그걸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걸 우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우치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나를 생존시키고 싶으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탐욕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탐욕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탐욕의 시대가 분노의 시대가 되고 분노의 시대가 혐오의 시대가 되고 혐오와 중독이 이제 범죄의 시대를 만들 거라는 것. 그런 인과관계. 그럼 탐욕의 시대 이전에는 무엇이었느냐? 항상 우치의 시대라. 어리석음의 시대. 그래서 중독은 그 핵심이 이거에 중독됐느냐, 이거에 중독됐느냐, 이거에 중독됐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운동 열심히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운동도 과하면 운동 중독이거든. 연골이 터져도 해요. 디스크가 터져도 해요. 근데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도 계속하는 거, 이걸 보고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중독이 있나요? 공부도 중독이 있어요. 공부 중독이라 그래요. 공부 못하게 하면 밥 못 먹은 것처럼 화를 내. 이러면은 중독인 거예요. 게임 못하게 한 것처럼 짜증을 그래내요. 또 도박 못하게 하면 막 우울한 것처럼 공부 못하게 하면 막 우울해. 중독된 거예요. 뭐에 중독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왜 중독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독되느냐? 이미 탐진치라고 하는 신병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의존성을 만듭니다. 무엇에라도 의존하고 싶은 마음, 의존성. 그래서 중독된 사람은 어른스럽게 행동해요? 애처럼 행동해요? 진짜로 교양 있고 학식이 넘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중독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독된 물질을 딱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독이 통제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처럼 변해요. 진짜 어른스럽던 사람도. 그 중독된 그 의존의 대상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특징은 의존성, 어른의 특징은 탈의존성이기 때문에 의존성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철없어지는 거고 이상해지는 거고 몰상식해지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삼독심을 바탕으로 한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건 삼독심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런데 이 중독, 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문제를 삼느냐? 부처님은 조악의 작용 때문에 문제로 삼으셨어요. 행운과의 연결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운 수업의 첫 번째,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지약수선이에요.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이 행운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나쁜 친구 버리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행운이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좋은 친구는 최대한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내 진정한 친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내 업이에요? 업이라는 단어 어려우세요? 업은 행위와 그 행위가 남긴 결과물을 얘기해요. 이걸 업이라고 하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내 업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예요? 아니,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게 누구냐면 친구 아니에요. 내 엄마는 나랑 같이 해요. 내 진정한 적은 내 악업이에요. 죽어도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생이 되고 다다음 생이 돼도 계속 따라와요, 악업은. 그래서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내 선업과 내 악업이니까 이걸 요약해서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원수도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약수선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독을 그 자체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조악, 악을 돕는 작용이 있어서 크게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지선수악을 돕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그치게 하고요. 악을 최선을 다해서 닦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방편을 다 쓰고 어떤 비열한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엇을 팔아먹어서라도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수악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악을 닦습니다. 이걸 돕는 게,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중독은 이미 몸과 마음에 독성이 들어간 거고요. 그 독성은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까 그 개송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부처님 의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으신 다음에 그냥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불타는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살까? 아무리 등불을 제시해줘도 왜 불을 꺼버릴까? 수행의 시대, 회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탐욕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혐오로, 중독으로, 그리고 범죄로 나아가면 점점 삼독심이 강해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해답을 찾는 흐름도 같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작용으로 수행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될 겁니다. 강조되고 있고요. 대수행의 시대가 옵니다. 자, 중독 회복 과정과 참회의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중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회와의 연결성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잘한 걸 참회해요? 못한 걸 참회해요? 그러면 못한 거를 참회한다는 건 다시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참회에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럼 그 잘못된 것에 중독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회는 뭐냐면 중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중독의 회복 단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단계 고려전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엇에 중독돼 계세요? 술 좋아하세요?
뭐예요? 아, 분노. 예,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술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설탕 중독.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은 심각할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안 먹으면 허전해요? 안 허전해요? 예. 제가 탄수화물 끊어보니까요, 안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저는 주식으로 밥하고 국수를 뺐어요. 제가 국수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걸 뺐어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 이런 거 잔뜩 먹는데, 근데 처음에 안 먹으면 되게 어색하더니 조금만 익숙해지면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익숙한 중독의 대상을 처음에 엄청 원해요.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명현 현상이 일어나고, 막 저항감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중독됐을 때 고려전 단계라는 건 아직 본인이 중독됐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려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2단계는 고려 단계예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너 그거 탄수화물 중독이야. 너 그 정도면 알코올 의존증이다. 그러면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런가? 라고 고려하고 있는 단계예요. 3단계는 결심 단계입니다. 자기를 살펴봤더니, 심사숙고해봤더니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게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지. 그 다음에 하다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결심 단계 다음이 행동 단계입니다. 이제 그 결심을 실천하는 거죠. 행동 단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지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습관이고, 그 습관을 지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단계. 그리고 대부분이 재발 단계. 이 6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한대요. 이게 중독자들의 이제 남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그러다가 결심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를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재발 단계. 그러면 다시 막 살다가 고려 전 단계, 그러다가 다시 또 고려 단계.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중독을 끊어낸답니다. 중독을 끊어내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끊어진대요. 그래서 지독하다 그러는 거예요. 참에도 4단계가 있어요. 제가 항상 약식으로 설명해 드리죠. 4단계. 각회단정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자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악업이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끊어져요. 자각하지 않으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조언해주는 이야기들이 잔소리예요? 아니면은 아주 좋은 조언이에요?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자각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참견으로밖에. 자각이 이루어질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전 단계에서 고려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자각이 되면 그 다음에 후회를 해야 돼요. 무엇을 후회해야 되냐면, 내가 저지른 이 악업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을 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후회해야 돼요. 그 후회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심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후회 단계라고 하는 건 고려전 단계에서 고려 단계로 넘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결심 단계죠. 결심 단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참회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하얀 종이가 있어요. 여기다 낙서를 했어. 잔뜩 칠해놨어요. 혼났어요. 내 거 아닌데 여기다가 낙서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제 1차로 혼났고 2차로 이제 엄마 오면 또 혼나야 돼요. 그럼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가 되죠? 그러면 이런 후회를 또 겪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끝이에요? 자, 참회라고 하는 건 죄업을 참회한다 그래서 죄업을 씻는 걸 말하잖아요. 자, 지금 더러워요, 이거.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뭘 해야 돼요? 이걸 빨아야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빚 갚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우리나라 불자들이 자꾸 진참회의 효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참회를 좋아하세요. 진참회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다. 도둑놈 심보죠. 그런 일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참회는 전부 다 책임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깨침, 이게 최고의 참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앙골리마라 존자는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습니다. 목련 존자도 전생의 과거의 업 때문에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돌아가셔요. 그 유명한 목련 존자도 신통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결과물은요, 빚을 갚아야 돼요. 이걸 정화라고 하고요. 중독에서는 이거를 행동한다고 하고 유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참회를 해요. 이걸 빨아요. 언제까지 빨아야 돼요? 깨끗해질 때까지 빠는 거 맞잖아요. 자, 빚이 이 컵에 찬만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다 갚을 때까지 갚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갚고 싶은 만큼 갚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애기도 아니고 저는 참회했는데 왜 계속 고통이 있죠? 아니, 안 갚았으니까 고통이 있지. 그렇게는 절대로 그 고통에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효능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기 기간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기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체했대요. 소화제를 갖다 줘. 그리고 먹으라 그래요. 먹으면 묽습니다. 소화 다 됐어? 먹자마자 물어요. 왜냐면 소화제니까. 나름 일리가 있지만 참회에도 이렇게 행동을 해요. 참여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참여하고 아무것도 갚지 않고 전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도둑놈을 양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둑놈 심보를 자극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갚아야 될 건 정직하게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갚아야 돼요. 기꺼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탕감이 돼요.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기꺼이 갚아야 돼요. 정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회단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계율을 수지할 때, 수계법회할 때, 오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불음주계 얘기할 때, 저는 음주를 강력하게 한 잔도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사님들이 자꾸 불음주계 잘 지키겠는가 그럼 대답을 안 하세요. 자꾸.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면은 우리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걸로 조절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독 문제예요. 중독성 물질들. 설탕 중독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문제가 돼봐야 당뇨병 오고 그 다음에 합병증 와서 눈 멀고 치매 오고 이 정도인데 괜찮아요. 왜냐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펜타닐, 마약. 마약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마약에 손댔다. 감옥 보내셔야 돼요. 바로 보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그 사람을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 감싸주면 안 돼요. 중독의 아까 커지는 모습 보셨잖아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신고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런 선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테두리 안에서는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고 싶은 걸 해라. 다만 이 테두리, 이 선을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이고 좁게 보면 치명적인 중독들. 사실은 만약에 진지하게 수행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더 엄격하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취하는 음식, 물질은 단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혜 종자가 끊어지니까요. 먹은 만큼. 그래서 오늘 중독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 되는 이야기. 원리. 그리고 현황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한국 사회 위험합니다. 조용한 중독 사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주변 사람이 하나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없다고 세상이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을 대비하기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목록에 치명적인 중독 물질들 꼭 넣으시고 그 순간에 기억하셔서 절대로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신다면 최고의 행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